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IT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월급은 그리 많지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서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없지만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1년 전 운명처럼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 봤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하던 그녀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고, 저는 그저 냅킨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그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트북은 살았네요. 환하게 웃는 그녀의 미소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밝고 쾌활한 성격에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제가 가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평범하게 사랑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고, 가끔은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액세서리를 좋아해서 팔목에 팔찌나 시계를 여러 개 끼고 다녔고, 여름에도 긴팔이나 얇은 가디건을 즐겨 입었습니다. 패션 스타일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하면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을 생각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외로웠던 제 삶에 수진이가 가져다준 따뜻함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년 기념일에 맞춰 조금 비싼 손목시계를 샀습니다. 수진이가 평소 액세서리를 좋아하니까 분명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프로포즈도 할 생각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선물.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10월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와, 뭐예요? 상자를 열어본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시계잖아요. 제가 요즘 이런 스타일 찾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채워줄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그녀의 손목을 감쌌을 때, 제 손가락 끝에 뭔가 이상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평평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무언가. 자연스럽게 시계를 채우려다가 그녀가 평소 끼고 있던 팔찌들을 살짝 밀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수진이의 손목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가늘고 긴 흉터부터 짧고 깊어 보이는 흉터까지. 희끗희끗한 오래된 흉터도 있었고, 아직 붉은기가 남아있는 비교적 최근의 흉터도 보였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10개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아, 수진이가 작게 신음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손을 빼내려 했지만 저는 이미 다 봐버렸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의 바람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해봐. 이게 대체 뭐야? 예전 일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때는 정말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잖아.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아팠겠다. 제 입에서는 위로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또다시 그러는 건 아닐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손목에 새겨진 그 흉터들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평생 동안 혹시라도 수진이가 다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제가 잘못해서, 제가 상처를 줘서, 혹은 아무 이유 없이도 그녀가 다시 그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면 저는 그걸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저는 멍한 상태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한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 머릿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밤새 뒤척이느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어제는 미안했어요. 놀랐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빠, 제가 설명할게요. 천천히 다 이야기할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응, 그래.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부은 눈을 가리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숨기지 않을게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통제적이고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누구랑 밥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하나하나 보고하게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막고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하고 결국 수진이는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사람만 믿고 살았는데 배신당한 거예요. 그때 무너졌어요. 완전히. 그 이후로 우울증이 시작되었고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결국 자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목을 그은 건 단순히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잊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적 고통으로라도 그걸 덮고 싶었다고. 하지만 오빠, 이제는 아니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치료받았어요.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최근에 새긴 것처럼 보이는 흉터는? 제 질문에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왜? 일이 너무 안 풀렸어요. 맡았던 프로젝트가 엎어졌고 클라이언트한테 욕도 먹고 그때 순간적으로 그냥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오빠한테 말 못했어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가 실망할까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우리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도 그녀는 그랬던 겁니다. 오빠, 하지만 정말 그때 한 번뿐이에요. 그 이후로는 정말 안 그랬어요. 오빠 만나고 나서 정말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해요. 제발 믿어줘요. 저는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6개월 전에도 그랬다면 또 그럴 수 있다. 결혼하고 나서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그럴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어지면 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옆에 있는 건 너다. 식당을 나와서 저는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책임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를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그렇게 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제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를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오빠, 주말에 만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응. 오빠 요즘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말에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 흉터들을 완전히 가리려는 것처럼. 오빠, 재밌는 영화 보러 갈까요? 응. 영화관에 앉아서도 저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수진이를 보면서도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결혼해도 괜찮을까?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영화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오빠, 맛있는 거 먹으러. 수진아. 저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 좀 가질까?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좀 혼란스러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빠.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손목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날 이후로 오빠 달라졌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이상한 거, 제가 문제 있는 거, 그래서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아, 싫어요. 헤어지기 싫어요. 오빠밖에 없어요. 제발. 그녀가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그 3주 동안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다음 2주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수진이가 없는 삶은 다시 예전처럼 외로웠습니다. 주말에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를 틀어놓아도, 음악을 틀어놓아도 그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나도 무서운데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우연히 대학 동기인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준호야.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네가 전문가니까 물어보는 건데. 응? 자해.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괜찮을까? 준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왜? 내 여자친구가? 응. 저는 수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손목의 흉터들, 그녀의 과거, 그리고 6개월 전의 일까지. 준호는 조용히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응. 자해나 우울증 같은 건 재발할 수 있어.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 그렇지. 그게 형이 걱정하는 부분이잖아. 맞아. 하지만 준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발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이야? 형 여자친구가 2년 동안 치료받았다고 했지?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응. 그럼 그 사람은 최소한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거든.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론 형이 두려운 건 이해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있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고, 누구나 약한 모습이 있어. 문제는 형이 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야. 만약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형 잘못이 아니야.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게 다르니까. 하지만 만약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약함까지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준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형이 그 사람 떠난 지 몇 주 됐다고 했지?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왔다며? 응. 형, 그거 생각해봤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일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 지금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3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평소에 수진이라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건 설마, 설마. 형, 빨리 연락해봐. 준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나야. 연락 좀 해줘. 걱정돼.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나 먼저 갈게. 형, 조심해.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수진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몇 번 놀러 갔던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수진이의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 못 보셨어요? 수진이요. 아, 그 여자? 며칠 전에 짐 싸서 나가던데? 네. 집 빼고 나갔어요. 큰 가방 들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요? 일주일쯤 됐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튼 요즘 못 봤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제발. 어디 있어? 괜찮아? 제발 연락해줘. 몇 분 후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냥 좀 떨어져 있고 싶어서 시골 내려갔어요. 오빠도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제가 힘들까봐 두려워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진이는 떠났습니다. 아마도 저를 배려해서였을 겁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하니까, 제가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떠나준 거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시 만나자. 제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둘 다한테 좋아요. 오빠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잊어줘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회사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상사한테 혼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해. 찾아서 사과해야 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한다고, 제대로 지켜주겠다고 말해야 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예전에 수진이가 보여줬던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찍은 사진들.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수진이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저는 다시 수진이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 할머니 집이 어디야? 혹시 알아? 글쎄. 경기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단서가 너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경기도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작은 마을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수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한 작은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고 작은 집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저는 마을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수진이라는 여자 못 보셨어요? 20대 후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김씨네 손녀. 요즘 왔더라고. 어디 있어요? 저기 저 언덕 너머로 쭉 가면 작은 집 있어. 거기.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좁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외치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왔어요? 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제발 용서해줘. 오빠가 힘들어할 텐데. 제가 짐이 될 텐데. 아니야. 저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너는 짐이 아니야. 네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네 모든 모습을, 네 과거도, 내 상처도 다 받아들일게. 내가 옆에 있을게. 오빠.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이번엔 내가 제대로 지켜줄게. 수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우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우울증과 자해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와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오빠, 저 가끔 힘들어요. 응, 말해봐.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럼 그때 말해줘. 괜찮아.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어도 돼. 다만 나한테만 말해줘. 그럼 나는 멀리서 지켜볼게. 수진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다면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빠, 오늘 좀 우울해요. 응, 내가 옆에 있을게. 아니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근데 내일은 꼭 만나요. 알았어. 그럼 내일 보자.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아.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응. 진심이야. 오빠.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아요? 너 같은 사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우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럼 결혼하자? 네,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약혼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끔 힘들어했고, 저도 가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를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의 소매는 긴팔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빠, 전 아직 제 흉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네가 준비됐을 때 보여주면 돼. 하지만 오빠한테는 보여줄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여전히 흉터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흉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진이의 과거였고, 수진이가 살아온 증거였고, 수진이가 이겨낸 상처였습니다. 수진아? 네? 너 참 강한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도 여전히 웃을 수 있잖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는 그런 네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제가 약속할게요. 뭘? 앞으로 힘들 때 혼자 감당하지 않을게요. 오빠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절대로 제 자신을 해치지 않을게요. 고마워. 대신 오빠도 약속해줘요. 응? 제가 힘들어할 때 저를 밀어내지 말아요. 옆에 있어줘요. 약속해. 우리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진이는 가끔 우울해했고, 저도 가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지켰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 수진이에게 시계를 선물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1년 전에 시계 선물 받았었죠? 응.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동시에 정말 무서웠어요. 왜? 오빠가 절 떠날까봐.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돌아왔어요.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당연하지.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한강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꼭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고, 함께 치유해가는 것이라는 걸. 수진이의 손목에는 여전히 흉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녁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존중하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감사합니다.